10년 빠른 방송 설마 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정영진 최욱과 함께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미클럽의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입니다. 아, 마지막이에요.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여러분의 반응이 네. 미미하면 우리는 바로 아웃입니다. 이름을 그러고 보니까 잘못했네. 미미클럽이 뭐야? 창대클럽 뭐 이렇게 갔어요. 그렇지. 복선이 깔려 있었구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에 대한 반응들을 잘 남겨주시고 네. 좀 더 해라. 네. 이렇게 가면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연장 갑니다. 시즌 2로 만나볼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우리는 오늘부터 또 다른 업체랑 또 접촉을 해야 되니까요. 서로 네. 번거로운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청취자분들도 새 거 생겨갖고 또 거기 찾아가려면 힘들어. 그냥 미미클럽에서 계속 듣는 게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어느덧 이제 10회차가 됐습니다. 네. 오늘 네. 마지막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네. 9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이 제일 재밌고 네. 우리 현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아무리 얘기해봐요. 뭐가 변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야말로 곧 얼마 안 있어서 우리의 삶에 그냥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네. 꽃이죠. 네. 바로 꽃 한번 내가 썼지? 의료가 꽃이라고 그랬었지?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나무입니다. 예, 자동차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특히 이제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메인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또 전기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자동차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 또 공지해드릴 게 있죠. 네. 청취해주시는 분들의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퀴즈 이벤트 매회 SKT 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이 시즌 1의 마지막입니다. 네, 대기업답게 푸짐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금요일에 업로드되는 2부까지 모두 들으시고 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요.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초대한 분 최욱 씨도 알고 계시죠? 자동차에 대해서는요. 네. 이분이 필수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자동차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분과 네. 저 박병일 명장이라고 맞아요. 명장. TV 틀면 맨날 나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분 중에 오늘은 필수적으로 예.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시즌 2로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 교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저 김필수 교수님, 그러니까 자동차 좀 안다, 자동차 좀 좋아한다 하면 이분을 모를 수가 없어요. TV도 많이 나오셨고, 근데 유독 우리 교수님이 자동차면 이렇게 바로 연상될 정도로 유명해지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글쎄 바퀴 붙어 있는 건 다 좋아하다 보니까요. 원래부터. 바퀴 두 개인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네. 또 이제 일반 자동차인 전기차, 요새 내연기관차, 또 일반 자동차 애프터마켓이라 했죠. 우리가 정비 부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중고차도 많이 신경 쓰죠. 네. 그래서 또 튜닝차도 있고요. 워낙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뭐 차에 대해서 다 관련을 하고 또 사건 사고가 생기다 보면 뭐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도 하고 살인 사건이 차하고 관련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하고 관련된 거 보면은 타살, 자살, 사고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래저래 바퀴 붙어 있는 거 다 관련한다. 이렇게 여기 오실 때 뭐 타고 오셨는지요? 차 타고 왔습니다. 네. 교수님 어떤 차를 타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기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차가 여러 대면은 여러 대요? 여러 대인데 요새는 많이 줄였죠 차를. 원래는 여러 대셨어요? 꿈이 7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팬티 갈아입도 오늘은 어떤 거를 요일별로 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꿈이 이게 5대까지 가다가 더 이상 들기에 힘든 거예요. 5대까지는 가셨어요? 이게 종합보험 다 들고 관리 다 해야 되니까요.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니죠. 예. 몸으로 떼어야 되고요. 수술이 크게 받으면 손발 잘라주고 나와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근데 요새 학계의 도끼네. 학계의 도끼 같은 사람이네.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근데 도심제 나올 때 하도 막히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주차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럼 사셨던 차 중에 제일 비싼 차가 뭐였습니까?
비싸기보다도 네. 한 좀 레어한 차값이 한 1억 5천, 2억 다 되는 차도 있었죠. 1억. 근데 그게 뭐 금전적으로 따지는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협찬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동차 회사에서 제가 사립교원이잖아요.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죠. 3만 원 이상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3호텐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차를 부품으로 이제 3만 원 미만짜리를 2만 개를 받아서 조립을 하는 게 낫죠. 그럼 타보신 차 중에 제일 이 차 잘 만든 것 같다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그런 질문 하나고요. 어떤 차를 사고 싶은데 어떤 차가 좋습니까? 5천 개, 10,000개 중에서 고르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SUV냐 또는 이제 세단을 좋아하느냐 또는 대형이냐 소형이냐 또 고성능 차를 좋아하냐 그거에 따라서 차종이 틀리니까요. 색깔이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 있죠. 세단으로 하나만 딱 짚고 이제 미래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최욱 씨가 요즘 차 살 아니야 뭔 소리야. 그러면 수입차냐 국산차냐? 안 사요. 수입차. SUV냐 RV? 내가 해줄게. 됐어 무슨 얘기야. 일단 방송 RV는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중고차도 괜찮습니다. 세단. 세단이요. 네. 세단 중에서 스포츠카 저 고성능 차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성능은 크게 안 바라고요. 얘는. 예. 그러니까 좀 잘 빠진 차를 좋아해요. 좀 예쁜 차. 예쁜 차요? 네. 뭐 그런 것들 국산차도 좋은 거 많이 나오죠. 국산은 싫어합니다. 국산 싫어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예. 요새 저는 사실 마음에 드는데 국내 수입이 안 돼요. 뭐죠? 예, 마츠다 같은 차 괜찮은 차 많이 있는데. 일본 차는 안 됩니다. 일본 차 싫고요. 그럼 미국 차는요? 미국 차도 별로 안. 독일 차 좋아해요. 아무튼 일본은 안 됩니다. 일본은 안 저는 또 나름 철학이 있어요. 미국 차는요? 그러면 미국 차도 싫고요. 미국도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중국 차. 중국 안 됩니다. 네. 독일만 산다니까 독일만. 그러면 그냥 그 러시아에서 질 시리즈 나와 옛날 거 있죠. 그런 거. 질 시리즈는 뭐예요? 시리즈 중에서 차 좀 저거와는 떨어지는 차가 있는데 수제 좀 다 싫다니까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까다로워요 우리 최욱 씨가. 제가 보기에도 뭐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뭐 여담으로 여쭤봤던 거고. 이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욱 씨. 솔직하게 갑시다. 자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는 어떤 형태로 나아갈 것인가요? 지금 몇십 년 정도는 굉장히 혼재된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 1년이 빨리 바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게 전기차가 자율주행차는 양쪽 꼭지거든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두 개가 이제 꼭지로 물려서 가고 있는데 일단 친환경차 하면은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연료전차인데요. 이게 한 기존의 내연기관차 더불어서 한 40년 동안 굉장히 혼재될 겁니다. 앞으로 40년이요? 40년. 왜냐하면은 차라는 것이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의 가치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것들은 또 한 번 차를 구입하면 10년에서 15년을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아무리 좋은 차가 나와도요. 뭐 매년 따라 확 바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차라는 것은. 그래서 지난 120년 동안도 그랬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친환경차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몇십 년 동안 혼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비업소에 가면 여러 가지 차 중에 다 혼재돼 있으니까 정비업사들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시스템도 완전히 틀리고. 아니 뭐 말하기는 뭐 한 5년 10년이면 다 전기차에 자율주행차가 다 돌아다닐 것 같이 얘기하는데. 다 그렇게 마케팅 전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뒤집어질 얘기를 하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5년 10년 그래요? 후에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쟁력을 가지면서 점유율을 늘릴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2040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선언했지 않습니까? 2040년이면은 그때 구입한 사람들은 2050년, 55년까지 내연기관차 끝나는 거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죠. 전혀 문제는 없죠.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부품업체나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그래야지 먹거리가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여러 가지 차종 중에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상당 기간은 우리 생각보다는 지금의 자동차가 꽤 오랫동안 굴러가겠군요. 오래 갑니다. 나름대로 내연기관차도 개발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친환경차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점유율이 늘어가는 거고요. 그렇긴 하겠죠. 또 자율주행차 같이 부분 자율주행 또 완전 자율주행에서 유인운전 자율주행차 이게 혼재되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미래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10년부터 앞으로 1년이 빨리 바뀔 정도니까 예전에 비교하고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그 자율주행차 완전한. 난 차에 타갖고 자고 있으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도착해 있고 그런 거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2040년에서 5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 남았어요? 오래 남았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자율주행차가 있다. 이거 내가 여기서 타고 자면 알아서 가준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요?
내 목숨을 그것도 쉬운 얘기 아닙니다. 거기다 이제 제가 엔지니어 쟁이지 않습니까? 네. 센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못해요. 폭우나 폭설이라든지 신호등 고장났다든지 오프로드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센서가 에러가 생기게 되면요. 예, 판단도 잘못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러시아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 사이에 일반인과 같이 아무 사고 없이 운전한다라는 거가 나오기에는 2040에서 5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한 사람 고속도로라든지 일부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 모두 100% 책임입니다. 알아서 활용하라 이거죠. 그런 부분은.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가 결국 활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험도 안 돼 있고요. 운전자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법적 책임에 대한 것들은 소재가 10군데 20군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법적 체계도 인격체에서 법적 인격체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자율주행차에서 생각만큼 쉽게 빨리 다가오진 않는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기술 개발 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한산한도로나 실버타운이라든지 시속 10여 킬로미터 미만으로 저속으로 있죠. 이런 자율주행차는 분명히 2, 3년 내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같이 운전을 완전히 대신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일명 레벨 0부터 5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벨 5, 4나 5 단계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 단계는 그러면 뭐 그냥 내가 타기만 하면 주차 알아서 빼갖고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다 물건 싣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목적지까지요. 혼자서 알아서 가는 거죠. 완벽하게 해주는. 기가 막히다. 예, 레벨 5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레벨 5. 지금은 레벨 1 정도 있습니까? 지금 레벨 2까지 나와 있어요. 2까지. 2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개입 안 하고 노출해도 알아서 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년쯤에 이제 레벨 3, 2.5 정도, 레벨 3까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레벨 2 정도가 지금 에이다스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선에 대해서 이탈 경보 장치라든지 앞뒤차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게 적용이 된 거거든요. 에이다스가요. 그런 게 레벨 2 정도까지인데 그 정도는 지금 나와 있고 뭐 테슬라 이 오토 파일럿 기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토 파일럿 기능이 뭐죠? 그런 자율주행 기능이죠. 운전하다가 여기는 괜찮아 스위치 하나 딱 눌러주면은 알아서 혼자 가는 거고요. 근데 작년에 사고 났던 것이 이제 그 친구가 눌러놓고 영화 보다가 사고 나서 사망 사고 생긴 게 그 트레일러에 박은 맞습니다. 하늘색 트레일러.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하죠. 캘리포니아 하늘하고 이 파란색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러니까 트레일러가 하늘색인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그걸 하늘로 인식을 해갖고 그냥 달려버린 거예요. 120km 그냥 달려서 옆구리 받고 부닥치면서 300m 진행을 해서 직사를 했는데 그게 최초의 어떤 이 자율주행 기능에서 사망 사고로 해서 유명해졌었죠. 그 사고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고인데 그런 사고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 뭐 그거 하나도 구별 못해. 참. 아직 좀 문제가 있는 애죠. 네, 센서 자체가.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차가 너무 하늘색이었어. 너무 하늘이었구나. 네. 구분을 못한 거죠. 야,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요. 자율주행하면 최욱 씨는 뭐 하려고? 잘라고? 아니, 그것도 뭐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고. 여자친구랑. 예전에 많이 떴던 태양의 후예 아시죠? 네. 태양의 후예. 예, 거기서 이제 상사 주인공이 이제 그 차를 몰다가 핸들을 놓고 옆에 애인하고 키스하는 장면 나온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기자 대여섯 명 지났어요. 아무리 PPL에도 해도 저게 너무하다. 네, 그런데 그거 되거든요. 지금 현대차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네. 충분히 몇 초 동안 놔도 돼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달릴 때 핸들 잡고 병 딴다든지 또는 옆에 물건 잡을 때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근데 몇 초 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애인하고 키스하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 정도 시간은. 네, 그래서 되는데 이제 문제는 핸들을 놓게 되면은 위험하다는 뜻에서 계기판에서 경고등이 떠요. 빨리 핸들 잡으라고. 근데 몇 초 놓고 이렇게 급한 거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될 정도로 요새는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다. 대신 사고라면 네 책임이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거 참 무책임하네. 알아서 하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꾸. 네. 놓든지 잡든지 잡는 게 좋겠죠. 저는 그 테슬라의 모델 S를 달리진 못하고 그냥 타기만 해봤었어요. 근데 걔는 시동을 켰는데도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요. 바늘만 올라가죠. 네, 바늘만 올라가요. 그래갖고 얘는 그럼 나중에 달릴 때도 소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소음 없습니다. 이 모터 소리만 약간 소리 들리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니까 심심하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하죠. 사람들이 대충 그래도 뭐 빵빵 안 하더라도 우웅한 소리가 들리면
뒤에서 딱 들리면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문제가 됐어요. 일본이 이제 이 프리우스 같은 풀 하이브리드 기술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벌써 1997년이니까 지금 30년이 됐거든요. 기술도 가장 뛰어난데 20년. 예, 30년 됐죠. 1997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지금 2017년이니까요. 20년인가요? 요새 세월 가는 거 몰라가지고 요새 더하기 빼기를 못하세요. 제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좀 못해가지고 하여튼 20년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20년. 그래서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사실 이제 저속으로 할 때는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 같이 운영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소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골목길 갈 때 뒤에서 소리 나는 거 듣고 안쪽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골목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접촉 사고가 생겨서 인사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법규에서 소리가 안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방으로 해서 가속 페달 밟는 만큼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자음을 집어넣는다든지 일부러 자동차 소리를 노이됩니다. 노이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말하는 경차 지나가는데 람보르기니 왜 하고 지나간다든지 뭐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그것도 이제 전자음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리를 의무적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소리를 죽이는 거가 실내에서는 정숙성이 있으니까 죽이는 게 좋지만은 앞에 전방 지향성으로는 소리가 있어야지만 일반 보행자들한테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또 좋은 게 또 좋은 게 아닌 부분이 있네. 그러니까요. 네. 적당한 소음이 안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그랜저 차량 보니까 하이브리드인가요? 그것도? 네네. 네, 그래서 저속 갈 때는 전기로 가요. 네. 그게 이제 풀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그래서요. 저속이나 골목길 갈 때는 한 3km 정도는 이 전기차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이 워낙 뜨다 보니까 가다가 배터리만 계속 가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방전되면은 자동으로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출력을 주기도 하고 충전도 시키면서 가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어떤 단점을 좀 보완한 게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별도의 배터리 팩을 더 넣은 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럼 이제 전기차는 100% 배터리만 넣은 거를 전기차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 주죠. 지금 전기차를 양산하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들은 다 생산하죠. 해요? 거의 다. 그럼요. 현대자동차 합니까? 아이오닉 전기차요. 아이오닉이 전기차구나. 네. 르노 삼성은 SM3 전기차. 그다음에 스파크 전기차. 그럼 완전 전기차예요? 전기차. 완전 전기차요. 근데 대신 이제 양산형 모델이 모양이 똑같아서 그렇죠. 전기차 전용으로도 나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모든 메이커들마다 전기차가 화두고 이제는 먹거리 중에서 이 자동차 주류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메이커들도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기차 양산은 많아지니까 내년 말에는 전기차의 단점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단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한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게 200k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거기다 이제 이 히터라든지 에어컨 켜면 더 20-30% 확 줄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충전소가 주변에 없다 보니까 반으로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서 집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중고 전기차 값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값의 40에서 50%인데 10년 내구성에 대한 보장이 찜찜한 부분이 좀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기술도 많이 개발돼 있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죠. 보조금을 준다든지 고속도로 통행료 50% 전용 번호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점차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서 내년이 저희가 내년 말에 우리가 전기차 빅뱅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년? 네. 내년 말에는 한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일충전 거리가 250에서 300km 되는 전기차가 많이 보편화되고요. 또 충전 공공용 충전 시설도 내년에 급속 충전기가 3,000기 이상을 환경부에서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보통 지금 보조금 책정해서 기재부에서 2만 대 정도의 지금 보조금이 책정됐어요. 책정됐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는 거의 5만 명이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사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5만 명이에요 지금. 근데 실제로 보조금 확보된 거 2만 명 정도니까 올해는 지금 17,000대 정도 판매가 됐거든요. 기업수로 포물선 형태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과반을 넘어설까요? 과반은 2040년을 보고 2040년이 있어요. 2040년 정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넘어서는 순간이 2040년 정도를 보고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1년에 판매되는 전 세계 차가 9,400만 대에서 9,700만 대 정도. 1년에요. 1억 대씩 팔리는 거의 거예요? 1억 대씩 판매됩니다. 진짜 많이 팔리네. 근데 작년에 판매된 1억 대 중에서 80만 대가 전기차예요. 80만 대? 그게 보이지도 않아. 1% 0.8%거든요. 0.8%입니다. 근데 올해 100만 대 넘어가는데 아직도 전이부대예요. 그게 이제 근데 기하급수로 증가를 한다는 거고요. 또 일단 전기차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엔진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품 수가 40%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메이커 입장에서는 수직 하청 구조의 어떤 경쟁력이 엔진하고 변속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키를 쥐고 움직였었는데 그걸 빼내니까 또 이제 이 배터리 회사에서 40%의 가격을 가져가서 공급하니까 수평으로 바뀌거든요. 메이커 입장에서 별로 안 좋죠. 아니 그러면 차값이 1억이면 4천만 원이 배터리 값이에요? 4천만 원 중에서 거의 2천만 원이 배터리 값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값이 4천이라고 치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의 동급의 내연기관차가 2천만 원이다. 동급의 전기차를 사려면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주고 소비자가 사지 않기 때문에 그 반액이 2천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자체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내연기관차가 동급 가격으로 지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4천만 원 중에서 1,600에서 2천만 원이 배터리 값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 모델 S라고 제가 아까 테슬라 거 보니까 1억에서 1억 2천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죠. 가격이. 네. 근데 걔는 한 600km 간대요. 500 몇십 킬로? 그 정도 갑니다. 와,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500km면 사실 서울 부산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사실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전 경쟁력이 어쨌든 거리 이런 거는 충분히 된다. 굉장히 되죠. 그래서 사실 400km 이상 가는 그런 차종의 전기차가 지금 개발된 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많이 알려진 게 이제 테슬라 모델 S, BYD에서 개발한 거. 좀 인산철을 쓰기 때문에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것도 300km 넘어가고요. 또 최근에 나온 그런 GM에 나서는 10월의 볼트 같은 것도 370km 정도 가거든요. 이런 차종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다 250km 정도, 많이 250km도 안 되지. 200km 내외 되는 게 가장 보편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자동차 전문가라 그런지 말도 참 빠르시네요. RPM이 좀 빨라서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만 알면 그냥 이어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말이 웬만한 그 남보은 씨보다 빠릅니다. 네. 웬만한 남보은 씨는 뭐예요? 대단히 빠르네요. 얼마 전에 그 왜 전기차 뉴스 나왔잖아요. 그 제로백이 그것도 테슬라였나? 네. 제로백이 뭐 2점 몇 초 그랬었죠. 그렇죠. 3초대 내 정도 되면 이번에 신형 모델 90D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한 2달 전에 물어봤을 거예요. 90D 같은 거.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3초가 안 걸린다는 3초.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전기차의 특성은 내연기관차라는 것은 연료를 섞어서 불을 태워서 터트려 가지고 그 에너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바퀴까지 전달되는데 효율적으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특별한 슈퍼카 빼고는 어렵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이 전기 에너지를 모터 돌려서 모터가 바로 바퀴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전달 효력이 굉장히 세서요. 제로 50 또는 제로 100 정지 상태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은 타이 추정을 불허합니다. 보통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도 몰더라도요. 보통 7초 8초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로 확 젖혀집니다. 목이요? 예, 뒤로 젖힐 정도로 굉장히 가속력이 좋습니다. 오히려 전기차가 처음 시작 엄청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고장도 거의 안 나죠. 소모품이 엔진 오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장 빈도도 굉장히 적고요. 더 적어요? 훨씬 적죠. 그다음에 유지 관리비가 휘발유로 따졌을 때 한 1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로 보면은 한 2만 5천 원 정도. 전기료가? 네, 전기비가. 그러니까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오니까 사실은 전기차 입장에서는 내년 정도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냉정하죠. 이것저것 따졌을 때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 게 내년 시점이 아니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아는 사람 벤틀리를 탄 적이 있어요. 벤틀리 GT. 명품카죠. 명차죠. 그리고 이제 뭐 걔가 슈퍼카까지는 아니죠. 아마 성능으로 따지면 슈퍼카 그렇죠. 약간 밑일 건데. 우리가 이제 럭셔리카라 그러죠. 럭셔리. 근데 걔를 탔는데 살짝 그 액셀러레이터에 발을 누른 것도 아니고 얹었어. 나도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워낙 비싼 차니까. 그래서 살짝 얹었는데 고개가 뒤로 확 제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몰라도 제로백이 한 4, 5초 정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맞습니다. 그 정도가 고개가 확 제껴지는데 전기차가 한 3초대 미만이라고 하면 정말 그건 뭐
뭐 목이 남아나지 않겠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목 받치고 해야지. 아유. 그러니까 그 신호등 떨어져서 맨 앞으로 나가는 거는 전기차가 최고일 것 같아. 최고네. 그래서 사실 고성능차의 목적은 뭐 속도를 200km, 300km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달릴 수 있는 구간도 없고요. 그 정도 속도에서는 별로 아우토반 달려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상태에서 제로백인 거예요. 왜냐면은 제로백에서 튕겨 나가면은 주변에 차가 아무도 없으면은 접촉 사고의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감을 가지고 운전하는 게 보통 자동차 매니아들의 어떤 맛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또 환경에 전기차는 맞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자체는 완전 무공해 자동차거든요. 그렇지.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인데요. 그것까지 만족시킨다 그러면 최고의 친환경차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미래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알고 있는 자동차의 모습 완벽하게 달라지는 정말 그 획기적인 그런 형태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보기는 어렵겠죠? 죽은 다음에는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2040 블레이드 러너 이런 거 보면은 영화 보면은 완전히 바퀴가 퇴화될 정도로 완전 날아다니는 차 이런 거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 날아다니는 또는 수륙 양력차라든지 날아다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미래에는 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자율주행이 확대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많이 나오리라 보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있으면은요. 일단 차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거고 에너지원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은 당연할 거고 그다음에 부분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도 나올 거고 또 변화되는 게 뭐냐면 자동차 판매 구조도 온라인 오프라인 또 이제 차종이 국산 수입 없어지고 역수입이라든지 OEM 수입차라든지 또는 소유해서 공유라는 카쉐링이 보편화되고 이런 부분에 어떤 애프터마켓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영화에서 미래 영화식으로 나오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겠고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뭐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어놓다든지 이런 거 없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 정도는 뭐 사실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날아다니는 것들도요 눈에 본다는 건 쉽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하면은 실제 차 가지고 갔다 비행기 타는 게 낫지 이런 얘기도 하죠. 거꾸로 도리어 이제 그런 경우는 유인 드론이 낫다고 볼 수가 있죠. 드론? 예, 드론 개념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미래 사회에서 당장은 우리가 이제 보기는 쉽지는 않는데 시스템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요. 아까 뭐 아주 빠르게 지나갔지만 뭐 공유 자동차 이런 거는 우리가 또 2부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다룰 예정입니다. 끝나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 있잖아요. 강자들 벤츠, 뭐 BMW, 뭐 현대자동차도 강자하긴 하죠.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강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변화가 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20년 동안에는 자동차 메이커가 수직 하청 구조였어요. 슈퍼갑이었습니다. 밑에 부품사가 5천 개가 딱 차례대로 줄 서 있고요. 근데 이제 배터리라는 게 40%인데 수평으로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전기차가 요새 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차를 만들었는데 배터리를 안 주면은 벙 찌는 거예요. 슈퍼갑이었다 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공유 아까 지금 다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게 판매되면은 차의 판매가 확 줄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단순하게 차만 팔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애프터마켓 진출해서 서비스에 진출한다든지 그러니까 먹거리를 많이 확보하지 않는다면은 존재가 흔들거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자동차 메이커의 어떤 지금까지의 100년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뿌리 역할을 흔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메이커가 생존하기 위한 요새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자동차 강자인 벤츠보다 오히려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이 더 이들보다 강한 자동차 강자가 될 수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휴대폰 보면 가장 무서운 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알고리즘 누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삼성 같은 데 안드로이드 쓴다든지 그래서 삼성에서도 안드로이드 말고 타이젠이라든지 별도의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기를 쓰거든요. 하드웨어라는 건 종속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움직이느냐 정신을 누가 갖고 있냐 소프트웨어거든요.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누가 지배하는지가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모든 글로벌 기업이 다 들어오죠. LG전자, 삼성전자 다 들어오는 거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모든 고부가 가치가 자동차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서 특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적인 역량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도권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
거기에 발맞춰 잘 가고 있어요? 어때요? 불협화음이 좀 있죠. 사실 산학 연관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좀 못 내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또 정부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돼 있죠. 자동차 관련 부서 하면 사업통상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거든요. 역할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부처 간의 이기주의라든지 중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 아니면 내지는 코디네이터, 조정조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단품은 괜찮은데 묶어놓은 컨버전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선진국에 3년에서 5년 정도 뒤져요. 제도도 뒤지고요. 교수님이 빨리 그런 데 있어서 그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목소리를 많이 내죠. 그래서 자꾸 이제 국회에서 개정이라든지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을 들어야 말이죠. 이게 잘 안 됩니다. 교수님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네. 안 들어요. 뭐 힘이 있냐? 이번 정부에서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번 주 저번 주 모두 정책 토론회라든지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제 패스트 팔로우에 익혀 있는 거예요. 앞서가면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먹는 형태. 근데 퍼스트 무버 선두 주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정부도 그렇고 국내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어쩌면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물론 자동차 껍데기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의 자동차 메이커가 아닌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주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군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새 5G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차는 5G는 기본이에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량으로요. 이 통신이 시스템이 계속 해야 안정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있지 자동차 자체가 판단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요새 알파고 같은 AI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도 등재를 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 200년 동안의 법적 보호를 완전히 흔들어서 엎어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차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인프라나 제도나 관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휴대전화랑 자동차가 다 이게 응집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요. 앞으로의 자동차는 움직이는 생활 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 바퀴 달린 휴대폰, 움직이는 로봇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완전히 이게 지난 어떤 단순한 이동 수단한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의 변화가 앞으로 세계 산업을 흔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미미클럽 이제 자동차 편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최욱 씨? 네, 아주 뭐 흥미로운데, 아주 뭐 자동차보다도 말이 더 빠르니까, 네. 끼어들 틈이 없어. 윙윙거리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전략입니다. 혼동을 일으켜서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셨군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2부에서 사실 할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핵심이죠. 2부가 진짜 마지막 방송이고 시즌 1의. 네. 그럼 저희는 금요일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성원의 글들 댓글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방송 설마 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정영진 최욱과 함께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시작합니다. 네, 미미클럽 2부 시작이 됐죠? 네, 그야말로 이제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또 섣부르게 인사할 건 아닌 게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시즌2가 가능합니까? 우리 SKT는 항상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좋은 기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네.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신다면 네. 저희는 시즌 2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욱 더 이상 헤어지기 싫습니다.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글들 많이 SKT 인사이트 블로그에 가셔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이번에는 지금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네네. 2부에서도 역시 자동차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최고의 권위자 하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김필수 교수님. 그렇습니다. 넘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또 항의나 이견이 있을 수는 없겠죠? 항의는 항상 받습니다. 아, 받습니까? 네. 네. 누구한테 항의 받으세요? 이래저래 다 많습니다. 이 목표가 악플 100만 명 이런. 우리 저 교수님은 그 자동차 기업에서 함께 하신 적은 없습니까? 기업의 어떤 저런 거는 많이 제의 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쪽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차종을 하나를 가지고 진행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공익성에 대한 것들은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받질 않죠. 왜냐면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하면서 어느 한 차종에 대한 것들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사실 유혹은 굉장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자동차 회사 혹시 그 사회이사 이런 거는 안 맞죠. 그거를 안 받으세요? 네, 안 맞죠. 왜냐면은 그거 맡으면은 이 거수기 역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비판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또 5만 원짜리 007에다 주면 또 얘기 모르지만 그런 제의는 없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혹시 첫 차는 뭐셨어요? 인생 첫 차? 첫 차가 제 캐피탈이요. 캐피탈. 기아. 기아 캐피탈. 그 차 오래 끄셨어요? 별로 안 끌어서 10년 25만 킬로미터 뛰어간 거예요. 10년 25만 킬로? 하도 많이 고쳐가지고요. 차를 특수장치를 제가 이제 개발해서 끼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20까지 끼워서 이 제자들 키트라고 불렀었어요. 예전에 전격 제트 작전 키트 있죠. 네, 키트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장치가 그 제 차는 누가 훔쳐가게 되면 원격으로 제 바퀴가 4바퀴를 록시킨다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별의별 장치를 그 교수님 만드셔서 다른 거예요? 만든 장치가 한 30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죠. 내가 손보는 거 불법 아닙니다. 자기가 자가 정비하는 거 불법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거를 어딘가에 튜닝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구조 변경 이런 건 그게 불법이지만 이제 영업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법규를 지켜야 되지만은요. 본인이 자기가 직접 손을 봐서 하는 거는 직접 하는 건 괜찮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진 않는. 그럼요. 왜냐면 자동차를 가리키고 그거를 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맞춰야 되고 안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에 대해서 별의별 장치를 많이 끼워서 시험을 했죠. 시험을 하다 보니까 원격 제어를 하실 수 있게 했다고요? 우량 센서 이런 것도 있죠. 그때 개발해서 다 끼고 배터리가 저는 심장이 2개였어요. 배터리 2개 꼈었고 배터리가 2개. 박지성이에요? 심장이 2개. 박지성의 심장. 2개의 심장. 별의별 거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장치가 많아서 차에 대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운전석에서 계기판이 한 30개를 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기판이 30개요? 계기판이 뭐냐면은 게이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브레이크 등이 나가도 다 운전석에서 알 수가 있고요. 자동차 이상 상태를 운전석에서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 장치죠. 모니터링 장치를 다 개발해서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차에. 그게 한눈에 보입니까? 30개 계기판이? 네, 그러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닥하고 엔진룸하고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케이블이 하도 많이 들락들락하다 보니 구멍을 안 메꿔서 겨울에 추워가지고 바람이 다 들어와가지고 테스트 차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안 하고 이제 몰다 보니까 이 차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요 정비업소에서 고칠 수가 없겠네.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배선이 다 틀려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데 내가 만든 배선이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테스트를 많이 했었죠. 아니 자동차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차 좋잖아요. 차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성인들의 장난감이라 그러죠. 차는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대학 때 자동차공학과가 없었어요. 전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 전자제어를 했는데 그때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사설 학원에 가서 자동차 학원에 가서 자가정비를 할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자가정비했던 엔진이 포니 엔진이었습니다. 포니. 포니 엔진 분해 조립하고 그래서 혼자서 좋아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동차 공학과를 만들고 직접 교수님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자동차 공학과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좋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헤매서 그렇지. 예,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참 밑바닥 들어서 고치고 새로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지금은 이제 마케팅이나 산업이나 유통, 정책 이런 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요새는 또 자동차가 융합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가 이 공학적인 쟁의 기질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겸비된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는 그런 사람을 또 요구하고 있는 사회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2015년 애플 부사장 제프 윌리엄 잘 알고 있죠? 제프 윌리엄? 이분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 자동차는 궁극적 모바일 기기다. 네,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자동차로 이전돼서 아까 이런 부분 말씀드려요. 바퀴 달린 휴대폰이다 자동차가. 그러니까 모든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휴대폰의 모든 음악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차에서 구현돼서 가능하고요. 원격 제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걸 다 구현하고 고장 진단부터 휴대폰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실질적으로 이 키를 잃어먹었을 때 원격으로 해서 차의 키를 열어준다든지 이건 미국에서 서비스로 벌써 해주고 있거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차가 낭떠러리 떨어졌다. 내가 휴대폰도 못 움직인다. 그러면 차의 위치를 알아서 센터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군하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신호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는 것 자체가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조금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내가 어딜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거 그 통신회사나 이런 데서 뭐 서버 있는 쪽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있다고요? 지금도 알고 있죠.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 위치 정보에 대해서 다 노출돼 있는데 뭐. 그럼 안 되는데. 예, 차라는 것도요.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면은 자동차용 개인용 비행기 블랙박스식으로 블랙박스가 탑재될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위치에 대한 것들은요. 앞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차 제가 정부 자문해주면서 이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인터넷에서 뿌려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이고 또 자율주행을 통해서 얻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안 버리고 이런 관련 기업에서 모아서 그걸 가지고 활용한다면 활용이 좋게 하면 모르는데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급발진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는 이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무선으로 커넥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게 해킹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보세요. 자동차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는데 살인사건입니다.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5건 정도 해킹이 성공을 했어요. 차를 해킹해서 갑자기 급발진하게 만들고 그렇죠. 7km, 8km 떨어진 데서 노트북으로 제어를 해서 운전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고를 일으킨 사고 이런 것들이 5건이 성공을 했어요. 이미 있다고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심각해.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 제가 급발진 연구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해킹 좀 한국도 나와야 되지 않냐 IT의 강국인데 그래서 제가 해킹 팀을 요새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킹 대회에서 수위로 올라가는 교수라든지 이런 친구들 만들어서 해킹을 좀 한국형 모델로 원격 제어를 통해서 차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를 다 하겠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또 얼마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모 메이커에서 우리 차로 하지 말라고. 우리 차로는 하지 말라. 난리가 나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도 난리가 났거든요. 해당 메이커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해킹에 대한 것들은 동전의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해킹을 어떻게 막아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아주 함께 가져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이 공유 경제, 공유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공유하면은 미국의 우버를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 부자더라고. 맞습니다. 국내에서 우버가 부자더라고. 맞죠? 아니 기업이 그렇게 큰데 그럼 부자겠지. 나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싶어요. 주식 가치 자체가요. 뭐 웬만한 메이커 저리 가랄 정도 높죠. 우버가 지금요? 참 희한해.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신산업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 경제 우리가 쉐어링, 카쉐어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자동차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100여 년 동안의 소유에 대한 개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시. 맞습니다. 과시형 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막 그래가지고 재산의 한 가치로 해서 큰 차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냐는 친구의 물음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가. 차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남이 어떻게 만족할까라고 그렇지. 보고 차를 택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직도 국내에서는 소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근데 이제 앞으로 카시어링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공유가 된다는 얘기는 한 대를 가지고 여러 명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공유가 최대한 활성화된다면은 10대 판매가 3대까지 줄어든답니다. 7대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가 최근에 들어와서 카시어링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메이커가 직접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 소비자의 트렌드라든지 자동차의 어떤 방향 또 충성 고객을 계속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는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이런 열풍이 불까요?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국내에서도 몰아냈잖아요. 예, 국내에서도 카시어링 소카라든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돼 있습니까? 지금 벌써 엄청나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공유에 대한 것들이 이 나이 든 사람보다도 젊은 층들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죠. 공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또 휴대폰 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 든 고령자 입장에서 불편하거든요. 잘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도 확대되는 게 공유 경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국내에서 소유하고 공유가 치열하게 대결하는 시장이 한 20년 동안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게 바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 관련 법제 또 이에 관련 단체가 심각하게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득을 떼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해결 방향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자동차 업체는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 업체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내 부품이 과연 10년을 갈까? 도태돼서 망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망한 기업들도 있고요. 자동차 3만 개의 부품인데 이게 과연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분석. 중소기업들은 R&D도 약하지만 방향을 보는 것도 약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조를 넘는 그런 부품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도태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진전되는 게 자동차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욱 씨는 그 안 해봤구나. 소카 뭐 그린카 이런 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고 그걸 어떻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소카 그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것도 찾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용산이잖아요. 네. 용산 주변에 아마 이 건물에도 분명히 소카 주차장이 있을 거예요.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내 위치에 뭐 차종이 쭉 나옵니다. 뭐 무슨 아반떼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티볼리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 골라갖고 선택을 예약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차 위치가 저한테 이제 알려주면서 뭐 비밀번호 같은 걸 이제 하게 돼요. 그럼 그 차 앞에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 키가 따로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타서 뭐 이동한 거리만큼 나중에 이제 자동으로 계산돼 갖고 카드로 그냥 결제되면 끝이에요. 이게 장점이 이제 렌트나 리스 이런 거에 비해서 이 분단위 개념으로 비용을 내고요. 또 편한 게 이제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휴대폰하고 신분증하고 신용카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악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부모님 거 갖다가 해서 사건 나가지고 사망 사건 생겼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법적으로 잘 제도적으로 막아주느냐가 중요하고 또 차량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납할 때 본인이 리스나 렌트까지 사람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차장에 놓고 잠궈 놓고 저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청소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차량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신분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해결 방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 왜냐하면 이게 공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확산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냥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찌됐든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거네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갑니까? 예, 가는데 이제 우리가 늦게 되면은 도태되는 거잖아요. 뒤따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도를 했으면 좋은데 너무 이제 논란만 일으키다가 이제 관련법도 늦어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 시장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데 법이나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 같이 중국도 네거티브 정책이에요. 뭐뭐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뭐뭐만 해.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택시 업계랑
이익이 너무 상충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맨 처음에 서비스 잠깐 하다가 하여튼 아마 그렇죠. 시장 요새 충돌이 네. 일어나가지고요. 네. 지자체에서는 일부에서는 허가가 안 되고 범법 위법이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아요. 화합점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잘못하면 우리만 도태되고 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위는 개념으로 상생 구조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느려요.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제가 너무 상충돼 있고요. 정부의 어떤 조정자 역할이 좀 코디네이터 역할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든 어디 가서든 다 그냥 우버로 이렇게 다 공유해서 쓰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이게 안 된다 이러면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빠르고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한 터치만 하면 다 끝나는 나라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심각한 절름발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돼서 주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탄생을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규제 일변도이다 보니까 망하죠. 인정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소기업, 독일식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도 굉장히 많이 나와야지 단단해지는 건데 너무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바닥이 단단치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한계점이 있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왜 저 자동차나 이렇게 손으로 만든 수제 자동차라고 그러나요? 네네. 그거 하나 기업 조만한 게 나왔었다가 스피라입니다. 스피라. 예, 그게 이제 일명 이탈리아 카로체리아라 그럽니다. 카로체리아가 뭐냐면 수작업 공방입니다. 예, 몇 명이 모여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번호판 붙이고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인증받아서. 그렇죠. 우리나라 불가능하죠. 왜?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요. 법적 체계도 또 충돌 테스트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데 튜닝도 문제죠. 지난 정부부터 풀어준다고 얘기했지만 규제 일변도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엔진하고 변속기를 내가 직접 사서 내 집 뒷뜰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번호판을 붙이고 나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엔진을 내가 사서 그렇죠. 변속기도 내가 사서 차체를 내가 만들어서 인증을 받아서 번호판을 붙이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카로체리아 이 R&D를 무장한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스피라도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죠. 아쉽죠. 사실 이 중간에 정통 스포츠카라고 미드십 엔진을 얹은 차라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땅이 있죠. 땅을 황무지를 다시 재개간해야 돼요. 이걸 없지 않는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카로체리아라든지 다른 사람 마찬가지죠. 그 스타트업 뭐 요새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어렵죠. 규제 일변도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련 정보기관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이런 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결해 주는 정부 제도인데 이런 것들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뭐 하나 돌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내에서 아예 포기해버리고요. 외국에서 인정받아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 기업도 굉장히 많죠. 거꾸로 된 나라죠. 좀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의 일선에서의 문제점을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알고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기술만큼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못 따라가고 있죠. 인위정부에서는 뭐 하겠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반을 바꿔야 되는데 간단치가 않다는 것도 인지를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 정책에 대한 거 정치를 하면 안 돼. 정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동차나 교통정책은 10년 20년을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5년 단임제를 해서 엎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 때 녹색 성장. 그죠? 그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이번 정부는 혁신성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만 틀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림에 대한 것들은 뼈대가 줄기가 메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신뢰성을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판 좀 그만하세요 이제.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좋은 정부도 많죠. 근데 이제 바꾸려고 해도 또 기존 자동차 업계들의 어떤 저항도 있지. 여기는 저항이 굉장히 또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합리적으로 잘 어느 정도 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 또 정부의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가 이 새살같이 연결돼서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도태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또 선물 드려야죠. 드려야죠. 자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생산품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경제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방송 중에 여러 번 나왔고요. 네. 오늘은 좀 쉬운 문제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선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표적 업체로는 자동차나 빈방을 대여해주는 뭐 소카, 우버,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산품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경제 활동,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하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글자. 네. 아나바다 아닙니까? 아나바다.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같은 의미 아닙니까? 예, 네. 비슷합니다. 예. 그러네. 무시합니까 사람을? 아니요, 무시한 게 아니라 너무 뜻이 비슷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럼요. 이거보다 사실 먼저 나왔던 개념이에요. 아나바다야. 근데 그렇게 쓰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옛날 걸 그렇게 무시하듯이 그렇게 웃지 마십시오. 아나바다는 일단 답은 아닙니다. 네. 아나바다랑 비슷한 말.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SKT 인사이트 블로그에 가셔서 미미클럽 10회 게시물에서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자 중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요.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미니. 예, 그리고 운동하면서 듣기 좋은 웨어러블 스피커 5분 드리고요. 또 간식도 전에 스타벅스였는데 간식으로 또 바뀌었네요. 네,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드리니까 얼른 답 맞춰주시고 상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 무엇보다도요. 시즌 2가 우리에겐 절실하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즌 2 되면 저 불러주시는 건가요? 네,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봐요. 우리가 지금 더 급해요. 궁금해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더 급하다고요. 네, 시즌 2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댓글 좀 달아요 여기다가 상품 받아가시고.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저희랑 이 4차 산업 관련된 또 자동차. 좀 진짜 꽃이죠. 꽃이고 나무인. 나무. 꽃을 한번 썼어 내가. 이거 자동차 할 줄을 모르고 의류에서 꽃을 써버렸다고. 네. 자,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혹시 오늘 뭐 이야기하시면서 요 얘기는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좀 빼먹은 거 있으시다면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다 해가지고 할 거는 별로 없고요. 시즌 2에서 꼭 불러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못 본 척 하지 마시고요. 자동차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미래 사회 중에서 사실 이제 생활 필수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또 관심도가 워낙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워낙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이 알면은 그만큼 이점이 크다는 거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또 국가 경제 한 틀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야 아닙니까? 자동차. 그렇죠. 네. 아니야, 여자들도 좋아해. 좋아하지. 네. 죄송합니다. 페미니스트로서 제가 입조심하겠습니다. 네. 남녀가 모두 좋아할 자동차. 하여튼 뭐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요거 저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아까 테슬라 사고 났잖아요. 네네.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보험이 없죠. 보험이.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는 건 종합보험 들어가 있더라도요. 개인에 대한 본인이 운전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무 조건이 있고 핸들을 잡아야 되는 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 그걸 안 했죠. 지키질 않은 거죠 전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 보험 처리될 때 고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보험의 약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직 개발이 지금 인대하는 상태고요. 간단치가 않은 게 보험이라는 것이 전래 사고에 대한 또 주체가 있어서 그 대상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차가 길거리 나올 때 보험 체계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본격적으로 선진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없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하나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운전면허증만 하더라도 공로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면허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하나는 그냥 일반 가전제품 고장나는 개념하고 틀리기 때문에 좀 더 2중, 3중 안전장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즌 2를 위해서 약간 할 얘기가 더 남았거든요. 그러세요. 또 제외하고 이제 한다. 그런 말씀 얼른 좀 가세요. 우리 지금 할 얘기 많아요 지금. 네, 살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미미클럽 어느덧 이제 10회 마지막 시간까지도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우, 최욱 씨 눈가가 또 촉촉해졌네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의 성원이 없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KT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께서 많은 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마지막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시즌 2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 시즌 1에서는 너무 남성 게스트 위주였잖아요. 시즌 2에서는 여성 게스트 또 좀 많이 좀 모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2에서는 어떤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보다는 어떤 다양한 문화적으로 우리 또 SKT는 다양한 문화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욱 씨가 시즌 1에서는 좀 많이 아꼈잖아요. 개그감을. 많이 아꼈지. 일부러 안 웃겼잖아. 형 알면서 또 왜 그런 얘기해? 내가 뭐 이렇게 안 웃기는 사람이야? 엄청 웃긴 사람이잖아. 네, 시즌 2에서는 웃길 거잖아요. 시즌 2 첫 회에 싸이 씨 섭외하겠습니다. 2회 시즌 2 2회에 김연아 씨 섭외하겠습니다. 싸이랑 김연아. 네. 3회 때 그럼 제가 박지성 모셔올게요. 박지성 모십니다. 네, 많은 여러분의 성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에라 4회 때 문재인이다. 5회 때 트럼프 갑니다. 네. 자, 여러분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이거 어디서 들으실 수가 있죠? SK텔레콤 유튜브, 페이스북 채널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미클럽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이렇게 저희가 부탁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푸짐한 상품 꼭 잊지 말고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즌 2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미미클럽 그동안 시청해주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즌 2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SK텔레콤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를 만들까요? 인공지능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기술이 되고 자율주행차가 정말 안전해지려면 기술과 세상을 잇는 5G 네트워크의 힘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5G 앞에서 만나지 못할 미래는 없습니다. See you tomorrow, SK텔레콤.